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손창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무역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산업의 수출과 주요 이슈를 좀 짚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 현황을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으로 디지털세 등 디지털 무역을 둘러싼 글로벌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 전반에 대해서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좀 눈에 띄는 발전을 보이고 있어서 중국과 비교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 현황을 살펴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중국의 정책이나 사례를 통해서 중국의 디지털 무역이 어떻게 급성장하게 되었고 그러한 배경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그런 점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디지털 무역의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전자상거래 중심의 협의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그 범위가 좀 넓어져서 디지털화된 재화나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CSR은 데이터 이동을 기초로 하는 국가 간 교육 활동 전반이라고 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관련 산업으로는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인프라,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미디어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단순화해 보면은 디지털 무역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서비스 거래의 합이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쪽이 무역 방식의 디지털화를 의미한다면 디지털 서비스 거래는 무역 대상, 즉 거래되는 재화의 디지털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역 방식이나 대상의 디지털화는 기존 무역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법률이나 금융 같은 전문 지식의 국제 거래가 좀 증가하게 되는데 플랫폼 산업의 발달은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디지털자의 무역이 늘어나고 상품과 서비스, 즉 데이터 수출까지 함께 일어나는 무역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화의 특징인 접근의 편의성 확대로 중소기업 및 저가, 소규모 무역이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무역의 거래 비용이 감소하면서 개발도상국 등 글로벌 시장의 참여가 확대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특징들은 앞으로 무역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차 속도를 기존에 높이고 있던 글로벌 디지털화 추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소비량이 60% 이상 증가를 했고 빅데이터 시장도 향후 5년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에서도 디지털 무역 시장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도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상위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과 디지털세 등 무역 기반 조성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무역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디지털 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분야의 수출입을 먼저 좀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정책, 주요 분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서비스 수출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이시는 표는 주요 경제권의 지난해 디지털 서비스 수출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EU와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이 독보적인 수출 규모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5위, 우리나라는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의 규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 비교하면 수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05년 이후에 계속 전 세계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서비스 수출액 중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는 디지털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은 50.7%, 우리나라는 40.4%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양국 비중이 22%대로 비슷했는데 이후에 중국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와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만 단순히 얘기를 하자면 중국의 성장 속도가 한국보다 빨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수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의 그래프는 양국의 디지털 무역 수지이고 아래쪽 그래프는 디지털 서비스 수출 규모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주황색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수지는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중국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후에 지난 2년간 연속으로 흑자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아래쪽 그래프를 통해서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 2005년 비슷했던 양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수출이 2010년 이후에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입 규모가 해당 기간 동안에 크게 변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엔 중국의 수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68.9억 달러에서 연평균 12.5%씩 성장하면서 지난해 139.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IT 서비스의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 성장을 견인했고요.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RPA 등과 같이 그런 시스템적인 수출도 합류하면서 수출 분야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현황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17년 이후 2년 연속 소프트웨어 수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505.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수출이 주춤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게임 분야에서는 점점 글로벌 시장을 섭렵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게임 산업에서 해외 매출이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수출 대국에 이미 올라섰습니다. 해외 매출 또한 글로벌 탑 200 게임 중에 92개가 중국 게임일 만큼 성과를 많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 간 전자상거래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간이란 내수 시장을 제외한 해외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잘 갖춰진 인프라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도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2016년 이후 국가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이 연평균 55.1%의 성장을 보여왔으며 2019년에는 전자상거래 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58.2%나 증가했고 연말까지는 약 418억 달러의 수출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39.9억 달러의 수출입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6년 이후 연평균 31.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7.5% 증가한 82.7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 중에 수출액은 51.5억 달러, 수입액은 31.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우리 전자상거래 해외 플랫폼 해외 진출도 우리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 진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향후의 성장세를 더욱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디지털 무역 인프라를 포함한 7대 신형 인프라 구축에 향후 5년간 10조 위안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베이징 중관촌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시범지구 설치와 국제 빅데이터 거래소 개서 등 디지털 무역에 특화된 인프라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을 위해서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의료, SOC 등 같은 분야에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디지털 서비스 수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고 미국이나 일본, EU가 같이 디지털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을 고려해서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체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에는 최초로 싱가포르와 디지털 신산업 관련 교역만을 별도로 규정하는 단독 협정의 협상을 이미 시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국의 디지털 무역 주요 분야 및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게임과 플랫폼 분야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게임 기업은 화웨이나 샤오미 등 자국 기업과 협력해서 휴대폰 생산할 때 내장 앱으로 사전에 게임을 설치하거나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등 이런 기술 등과 결합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게임 업체인 삼칠후이는 자체 R&D와 M&A 투자 확대를 통해서 내수 시장에서 텐센트나 왕이 다음에 제 3위의 기록을 나타내면서 시장 점유율을 세 번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는 티몰과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등 중소규모의 전자상거래 동영상 플랫폼 이런 것들이 해외 진출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숏비디오 영상 플랫폼이죠. 틱톡 같은 것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신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디지털 무역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혁신 사례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게임과 콘텐츠 분야의 성장이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한국의 게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나 소설, 음악 이런 콘텐츠를 모티브로 해서 게임을 개발하거나 우리의 게임이 외국의 콘텐츠로 활용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스마일게이트에서 제작한 게임 콘텐츠는 중국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이 되면서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고요. 넷마블에서는 이제 방탄소년단을 모티브로 한 게임을 출시를 해서 상당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무역이 제한이 심한 중국을 피해서 일본 쪽 수출을 최근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한편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서 일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요. 2018년 기준으로 일본 웹툰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72%가 우리 네이버 라인 망가나 카카오 재팬, 피코마 같은 한국 플랫폼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쟁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무역이 국제사회에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 중에 있고 이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좀 대립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디지털 무역에서는 기존의 상품 무역 규범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거래 방식이나 대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별도의 국제 규범을 필요로 합니다.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논의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려면은 핵심 쟁점에 대해서 국제사회 간의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랄지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자유화, 데이터 현지화, 소스코드 공개 여부 등 이런 관련국 간의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국제사회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무역 규범과 관련한 주요국들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미국은 시장 개방에는 앞장서고 있고요. 반면 유럽은 역내 단일 시장에는 찬성을 하지만 대외 개방에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국가들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규범 제정이 좀 어렵게 되면서 RCEP 같은 메가 FTA나 미국 주도의 FTA 협정 또는 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 등이 대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데 이러한 양자 및 메가 FTA 차원에서 반영된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다자 규범으로 전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디지털 무역 인프라를 구축해서 자국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데이터 현지화나 소스코드 및 지재권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등 자국 중심의 데이터 규범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을 위해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규제 및 제한 정도를 보여주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중국을 살펴보면은 G20 국가들 중에서 제한 지수가 가장 높아서 규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20 중에 10위 정도로 유럽 국가들하고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이로 인한 디지털 세 논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세는 아시겠지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공룡 IT 기업들이 디지털 사업 영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국가에도 매출의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납부하자는 내용입니다. 실은 이제 디지털세는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징벌적인 세금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업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현지 사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서버가 있는 국가에 법인세만을 납부를 해왔는데 이마저도 낮추기 위해서 아일랜드 같은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이렇게 회피하면서 이러한 전략을 써왔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좀 현지 국가에 대한 세금을 좀 더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됐죠. 프랑스가 처음에 이러한 IT 기업들에 대한 반발로 OECD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러한 프랑스의 대응에 자국의 IT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미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프랑스 명품 등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자 프랑스는 디지털 서비스의 시행을 내년으로 일단은 연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OECD는 내년 중순까지 디지털세 부과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점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관련국 간의 이견 대립이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세 관련해서 주요 쟁점으로는 뭐 과세 대상, 이중 과세, 소비자 정가 등의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세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OECD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소비자 대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뭐 컴퓨터, 가전, 자동차 같은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과세 대상에 이러한 제조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초 디지털세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조업 기반 수출국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에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와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기본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무역에 특화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뭐 디지털 무역 특구랄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관련 인프라를 지역에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 수준을 고려하면 디지털 서비스 수출 중에서 서비스 수출 중에서 디지털 서비스 수출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에서는 제조업과 융합을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제고를 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식 사후 규제를 조금 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8월부터 시행이 된 데이터 3법이 이러한 생태계 조성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입니다. 내년 중에 디지털세 부과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각국의 관련된 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기존의 OECD 안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국내 IT 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에게도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디지털 무역 규범 같은 경우에는 WTO 전체 국가와의 협상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체 국가가 참여하는 협상을 이끌어내기까지는 관련국 간의 이견 대립이 굉장히 첨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복수국 간의 협상에라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관련 부처 내 전담 부서를 좀 따로 마련을 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서 보다 선제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디지털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를 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국의 불합리한 디지털 비관세 장벽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동반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디지털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조사에서 해외 현지 설비 설치 요구가 가장 높은 애로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무역 상대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빠른 성장률을 보이면서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국이 디지털 무역 시장 선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심을 할 수만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기업의 기술력이나 혁신 노력이 더해진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무역에서 보여왔듯이 다가오는 디지털 무역 시대에도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손창우 선임연구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엑스폴레님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글로벌 무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질문에도 이 디지털세 관련해서 질문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국내 준비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해외 기업들이 우리 국내에 진출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는 해외에서 좀 주도가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미국과 프랑스의 대립이 전면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정부의 담당 부처 내에 별도의 팀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올해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아마 이제 별도 예산을 좀 충원을 해서 인력이나 예산을 좀 확충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조금 더 귀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디지털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세수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에 뭐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뭐 해외 비견할 만큼 해외 매출액이 상당히 높지는 않기 때문에 세수 측면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내야 되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이 분명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기업들의 디지털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늘려날 것을 예상을 한다면 좀 조화로운 관점에서 우리 국익을 좀 최대화하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에 맞아서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다양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인들을 위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이 큰 시장이긴 합니다만 규제가 심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심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혹시 중국이 아니라면 국내 기업이 기대할 만한 해외 국가가 있는지 무역 관련해서 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중국 관련된 질문은 뭐 꼭 디지털 무역뿐만 아니라 기존 무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데 중국 시장의 특성상 규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점은 중국 시장을 결코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중국의 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중국 시장을 놓지 않고 중국을 어떻게 돌파를 할지 아니면은 현지 기업과 어떻게 합작을 할지 어떻게 진출할지를 늘 고민하시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중국 시장을 버리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뭐 중국 시장이 아니면 그러면 어떤 시장으로 디지털 무역을 좀 활성화를 해야 되냐라고 볼 때 뭐 제가 앞서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요즘 뭐 컨텐츠 기업들은 일본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금 조사를 했을 때는 인도 쪽에서 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그 검색량, 이제 우리 구글 트렌드라고 하죠.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검색량 수치를 좀 저희가 조회를 해봤을 때 인도 쪽에서 뭐 넷플릭스랄지 이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을 했고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랄지 뭐 아세안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나 인도 쪽을 또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전자상거래 분야 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뭐 UAE나 이런 중동 국가들도 중개무역을 하기 때문에 뭐 전자상거래 허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도 전자상거래 차원에서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세히 짚어주셨네요. 전자상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UAE 그리고 그 외에 또 아세안이나 인도 지켜보시고 중국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워낙 큰 시장이라. 오늘 좋은 강연과 또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손창우 수석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